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문재인 후보의 안전벨트로 불렸던 분이 있습니다. 메머드급 선대위에서 맹활약했던 기동민 수행실장이신데요. 오늘 기동민 의원을 모시고 궁금했던 대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기동민 수행실장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동민입니다. 네. 아마 이제 선거운동기가 상당히 힘들게 또 화면에서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네. 잡히시기도 하셨는데 보니까 SNS의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도 네.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십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 그리고 이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지자와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게 이제 이 유세 현장에 가보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 간절한 눈빛, 절박한 마음, 이런 게 이제 후보의 악수라든지 스킨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될 때가 많은데, 네. 대중의 열기 속으로 후보가 빨려 들어가요, 실제.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허리를 잡지 않으면, 예. 진짜 이렇게 그 큰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후보도 스스럼 없이 지지자들과 소통하고 또 지지자들 역시 후보의 어떤 손을 잡음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을 표현했던 그런 과정이어서 그런 이 한 분 한 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이제 사진을 보면서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하실 텐데 중간중간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뭐 멍이 들었던 문재인 후보의 사진이나 쪽잠을 자고 있거나 밥을 먹으면서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보통? 지금 보이는 일정은 유세 일정이나 TV 토론 또 혹은 기자회견 이렇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일정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방송 연설부터 시작해서 비공식 면담, 비공식 대화 이런 부분들까지 합치면 거의 뭐 새벽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난다고 보는 것이 맞죠. 특히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정권을 인수해서 다음 날부터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공개적으로 그런 이 정권 인수 작업, 인수위원회 작업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시간을 따로 내거나 아니면 모든 공개 일정을 마치고 저녁 10시나 11시가 넘어서 각 파트별로 외교, 안보, 국방 분야 혹은 또 이 경제 분야, 사회문화 분야, 정치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된 보고들을 참모들로부터 쭉 받으시고 보고만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새로운 토론들을 하고 지침들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뭐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끝났다 거의 뭐 잠 주무시는 시간이 없었고요. 저는 조금 과감하게 지금 대통령님의 모습이죠. 후보의 일상을 좀 이렇게 진솔하게 대중들한테 국민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들이 좀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권위는 있지만 권위주의에 휩싸이지 않은 국민들과 함께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대통령 후보의 인간적인 모습, 또 소탈한 모습, 일상의 모습, 또 피멍든 손,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쪽잠 자는 모습 이런 부분들 좀 과감하게 좀 대중들에게 공개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도자가 하늘 위에 둥 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진 왜 넣었어? 이런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그런 사진이 있었나? 아니면 정말 좋아했던 사진이 있었나? 이런 것도 또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잘 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보니까 속정 깊은 경상도 사나이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뭐 세세하고 작은 부분들을 마음속으로 담아두고 계시는데 그걸 표현해서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거나 이런 스타일들은 좀 아니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진을 좀 하나씩 좀 봐야 될 텐데 아마 이 사진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기동민 의원을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때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주로 이제 유세 연단에 이렇게 올라가면
런웨이라고 그러던데 예. 위에 연단이 있고 T자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T자형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지지자들과 함께 이 눈높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 나가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저렇게 허리를 숙여서 이 지지자들과 스킨십을 하는데 지지자들이 그냥 손만 이렇게 하이파이브만 하고 놓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쪽으로 예, 이렇게. 예. 네네. 그럼 후보자의 몸은 상체는 급격하게 앞으로 기울고 또 후보자 역시 그런 어떤 대중들과의 스킨십 부분에 인색한 게 아니라 네. 한 분이라도 더 손을 잡으려고 몸을 수그리다 보니까 저 모습 보듯이 저는 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실제 대통령께서는 환하게 웃고 계시지만 뒤에 있는 기동민 의원은 굉장히 긴장을 원래 부리죠. 백조가 이렇게 아름답게 떠다니고 있지만 네. 이 발은 상당히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긴장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예. 또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과거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뭐 테러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이 속속 또 경찰로부터 포착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진짜 좀 많이 긴장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사진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식당에서의 식사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선거 막바지인데요. 네. 아마 마지막 날이었을 거로 기억합니다. 그 마지막 전날이었는데요. 강원도 강릉의 산불 화재 현장에 방문해서 예.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곧바로 청주로 넘어가는 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횡성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한 합쳐보니까 10분도 좀 채 안 돼서 네. 휴게소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육개장 한 그릇 시켜가지고 뚝딱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예. 보통 식판에 이렇게 식기가 2개씩 이렇게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식판을 이렇게 한 곳으로 이 모았어요. 자리에, 네, 한 네. 곳으로 모았는데 물론 이제 이 수행비서들은 또 다른 일들이 있고 네. 또 식판을 옮기기도 하고 저도 식판 이렇게 식기로 올려놓고 제가 옮기려고 그랬더니 그냥 후보께서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는 기 의원께서 드셨던 거군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맞은편에 있어가지고 예. 그랬더니 미래의 대통령에게 저런 짬 셔틀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예. 원망하는 원망도 듣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뭐 요즘은 이제 자켓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예, 벗으시겠다 하시는 거 보면 네. 늘상 있었던 또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자칫 네. 들면 좀 자기적인 거 아니냐, 예. 이벤트 아니냐, 또 선거 시기이니만큼 집권 초기이니만큼 저런 모습들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살아온 평생의 과정이 예. 저렇게 자기 일은 스스로 좀 하고 권위라고는 좀 찾아볼 수 없는 소탈한 그런 분이어서 아마 저는 임기 내내 그리고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런 어떤 그 일들 소소한 일들은 본인이 직접 챙기는 그런 스타일로 남으실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어떻게 보면 좀 예상치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네, 네, 개표 상황을 보고 계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개표를 8시에 그 출구조사가 나오고. 출구조사가 네. 발표가 되기 전인데 한 30분 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진행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좀 묵묵하게 지켜보는 약간 지친 모습이기도 하고 예. 상념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 사진은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출구조사 발표가 나오고 한 10시 반 정도에 좀 테이블에 앉아서 개표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일 어떤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것인지 내일 일정과 동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는 구상을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어서 뒷모습이어서 네. 그냥 대통령 당선되기 전의 모습인데 마지막 아마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후보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약간의 논란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생활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올리는 게 맞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네. 좀 이렇게 이 대중과 소통하는 인간적인 대통령, 소탈한 대통령의 모습들을 과감없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SNS를 통해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 1위에 이 사진도 올라가기도 그랬군요. 했었고 상당히 네, 많이 이제 회자가 됐던 모습인데 네. 뒷모습을 저렇게 찍고 조금 전에 또 이제 앞모습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약간은 힘 빠진 듯한 모습인데 네. 보통 이제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 정갈한 모습을 찍어주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일 여기는 지금 공개되지 않았는데 네. 제일 기뻐하셨던 사진이 순간이 네. 아마 10시 반 정도에 하루에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외손주가 이렇게 집에 확 뛰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도화지에
철자법도 맞지 않는데 할아버지 최고. 이거죠. 이 사진을 이걸 보시고 너무 즐거워하셔서 네. 그래서 나 이건 좀 기록에 남겨두고 싶다고 예. 당신께서 직접 포즈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지한이는 저렇게 찬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런 사진이었는데 이때 가장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야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도 네, 가장 환하게 웃는 모습. 네. 역시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시구나. 예. 손주의 귀염 떠는 모습, 재롱 어린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정말 파한대없이 하셨던 그런 모습 직접 사진 포즈 잡아주셨던 그런 과정들이.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기 의원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원순의 남자였다. 네.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또 비서실장을 예. 하고 이제 마지막에 문재인 후보의 네. 또 옆에서 실장까지 함께 예.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흔히 이 분류를 하면 네. 박원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도 재임하고 있는데 재임 당시 1기에 정무부 시장을 했던 그런 이력이지요. 예. 그리고 소통과 협치의 첫 선두주자 그리고 철학을 시정 철학으로 삼았던 분이 박원순 시장이었고요. 당연히 박원순 시장과 함께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가 중도에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때 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예. 우리 방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좀 토론들을 해봤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후배들이 했던 얘기는 결단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여기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적당하게 폼 잡고 있으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때 토론을 했더니 한 3대 1 정도로 네. 안희정 캠프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민주주의는 다양성이고 균형인데 좀 이렇게 관용적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다. 아니 지금 문재인 후보가 뭐 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지만 당내의 긴장들 풀어놓고 당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한 정치의 세도 교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안희정 지사와 함께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분적으로 와 닿았었고요. 그때 안희정 지사는 좀 외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어주고 싶었고요. 당 후보가 결정이 되었죠. 당연히 조직위원으로서 저는 어떤 당의 명령이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침 당내 통합 그리고 용광로 선대위 이런 부분이 이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역점을 두었던 그런 컨셉이었는데요. 박원순과 안희정 지사를 거쳤던 기동민이 뭔가 통합적 측면에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속에 수행실장으로 발령을 내셨는데 저는 참 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익숙한 사람이 아닌 전혀 낯선 사람. 제가 뭐 사실 그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아무 인연이 없고 그냥 당인으로서 얼굴을 한두 번 뵀던 정도인데 그런 좀 어찌 보면 새롭고 어색한 사람을 본인의 지근거리에 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내 통합과 국민 통합 이런 부분들이 절실했다는 절박한 후보자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 아직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발표도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거였습니까, 혹시? 저는 취임사에서 네. 그런 말씀 주셨어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하지 않은 국민들도 소중한 나의 국민들이고 함께 섬겨야 될 우리 모두의 국민들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걸 실천하기는 저는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때로는 대단히 잔인하고 냉정한 측면이 있어서 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걸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다짐과 그런 국민에 대한 이 맹세 이런 부분들이 정말 5년 내내 유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하고요. 제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 비록 22일짜리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였지만 옆에서 후보를 모시면서 본 후보의 키워드는 원칙, 상식, 통합 이런 거였어요. 원칙이란 얘기가 너무
뭐 전임 정권 때 다른 방식으로 쓰여지고 해석되어서 좀 진부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그렇지만 통합을 지향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의 모습들을 저는 좀 이렇게 간절하게 염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 철학들이 국정 운영 원리로 확고하게 자리 잡음으로써 저는 5년의 정부 정말 지금까지 국민들이 바랬던 정말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완전히 공정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초석으로 운영 원리로 작동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시급한 해결 중에 하나가 이제 튼튼한 안보. 네. 도 있습니다. 근데 안보실장이 조금은 늦게 임명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네. 부분 때문에 네.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당내에서의 또 인사권 문제와 또 이런 알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네. 얘기도 또 나오고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에도 계시고 예. 함께도 일하셨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평화와 더불어서 네.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방력으로 자주적인 국력들을 행사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 너무나도 염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죠. 그렇죠. 6시 한 10분도 되지 않아서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대통령의 말씀은 왜 그걸 안보실장이 보고하지 않느냐. 그래서 6시 13분경에 또 안보실장이 보고를 하고 8시에 NSC를 소집을 하고 20분 동안 상황들을 점검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건 안보실장이 새롭게 임명되지 않았지만 외교와 안보, 국방 이런 부분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철학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 현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태들을 구축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가장 적임이 누구일 것인지 외교안보실장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또 그런 어떤 다양한 조합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정치적 고려와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신지에 대한 탕평의 모습도 역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좀 이렇게 늦지 않은 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 어떤 그 일각에서 운영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현명한 이런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당은 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집권이 아니라 민주당 당의 집권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내야겠지만 네. 국민들 보기에 마치 뭔가 그 자리를 탐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당 역시 집단 지성을 가진 현명한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발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인사 배치도 있겠고 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개혁 그리고 적폐 해소라는 부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큰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최순실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부터 새롭게 이제 적폐 해소에 대한 것이 시작됐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광장에서 한 1,7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광화문, 충장로, 부산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권력 하나 바꾸자 이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력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예를 들어서 재벌, 검찰, 언론, 관료, 정치권 이런 기득권 집단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 좀 더 다른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런 이 불가피한 과정 아니겠느냐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산 작업들은 통합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도 아니고 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이들로부터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것인지 시스템을 극복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좀 더 국민적 눈높이에 올려놓고 파헤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이후의 개혁과 통합 작업들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저는 스피디하게 투명하게 진행하다 보면 청산과 통합의 작업을 한꺼번에 동전의 악명처럼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국민들은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도 많은 걸 바라기 때문에 그걸 네. 다 들어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옆에서 느꼈던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번 정부에서 이것만큼은 기대해도 좋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누차 언급하듯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말 정의로운 그런 아주 상식적인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권력 변화를 시작해서 재벌, 검찰, 언론, 그리고 관료, 정치권 전반이 힘 가진 집단들이 먼저 좀 자기 권력들을 내려놓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 특히 서민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는 다짐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현황판 만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항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당신의 가장 첫 번째 고민으로 현실화시켜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과 다짐을 말씀 주셨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겠다. 그런 깨끗하고 청렴한 대통령 되겠다. 저는 빈손으로 들어가셔서 5년 뒤에 국민의 사랑만 담뿍 담고 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대통령,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대통령, 협치하는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원으로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바로 옆에서 네. 보좌했던 기동민 수행실장, 기동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최근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도 잠깐 기동민 실장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선 한 주간을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지금 한 두세 달 지난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이제 저도 정권 출범하면 이제 취재를 많이 해보지만 사실 이제 두세 달 내에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벌써 이제 한 5일 사이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사라든지 각종 일 자체가 많이 벌어졌는데 어쨌거나 이제 전임 정부가 결국 이제 국민과의 불통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쌓여진 적폐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탄핵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국민한테 상당히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인선도 그렇고 일단 이 나름대로 어떤 이 새로운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정신 자체가 일단 이 5일 동안에 상당히 고스란히 이제 담아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현 전 의원님. 예, 대한민국과 국민의 표정이 밝아진 5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 반응을 보니까 첫 3일간에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3일이면 충분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파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불행이죠. 이런 정도를 파격이라고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정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신기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간이었다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렇게 시작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5년 동안 내내 충분하게 지속 가능하게 이런 발전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 초기 이륙 모드로서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좀 안정되게 옛날에 집권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 자기 색깔을 갖다가 초기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공감을 끌어내는데 상당 부분
시도를 했고 성공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권들이 다 초기에 이런 퍼포먼스나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목을 갖다 집중시키거나 지지율을 올리는데 다 성공을 했지만 그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에 따르면 측근 비리 한 방 터지고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곧 그 컨텐츠와 실적을 갖다 요구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때를 갖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봤습니다. 네, 총평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미사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안보 문제가 바로 대두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안보 문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NSC 돈을 소집을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탄도미사일 발사는 뭐 원래 들어서 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 10차례 정도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처음에 어떤 발사한 것이죠. 최근에 이제 북미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그 접촉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며칠 지난 다음에 바로 이게 발사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정부의 대응 이걸 아마 실험해 보기 위한 저는 발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연 이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마 가늠자로서 이제 발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응 자체는 상당히 오늘 적절하게 잘 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발사 오늘 평안북도 구성에서 5시 27분에 이제 발사가 됐는데 이후에 바로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한테 보고를 받고 바로 NSC 소집을 명령을 해서 7시에 NSC가 소집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전임 정부의 장관들과 안보실장이 다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임종석 실장이 이제 보고를 하니까 당신 말고 김관진 안보실장이 보고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전임 정부의 지금 핵심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 자기 사람한테 보고받는 걸 좋아할 텐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이다 이것이죠. 즉 NSC라는 것이 있고 안보실장이라는 그 시스템 하에서 내가 보고를 받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아마 거기서는 문 대통령이 상당히 대응을 그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이 어떤 미묘한 어떤 보고 라인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는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받고 바로 NSC 소집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보면 결국 이 정부 자체가 앞으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스템화되어서 움직여 갈 것이라는 인상들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박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예, 일정은? 어쨌든 그 진보 진영은 늘 보수 진영으로부터 안보가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프레임 공격을 계속 받아왔고 그렇죠. 이번 문재인 후보 역시도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굉장히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는 왜 진보가 그 안보에 무능하다고 하느냐?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전이 한 번도 없이 그렇게 평화를 남북 관리를 잘 관리한 것 그것이 진짜 안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6.25 이후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처음으로 포격을 당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가 뭐 천안함 피격이라든가 뭐 노크 귀순, 목함 지뢰 이런 어떤 그 안보 문제를 사실은 보수가 더 무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는데 그건 다 지난 일이가 치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오늘 대처 이거에 대해서는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깔끔하게 잘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좀 없애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시점을 몇 가지 동북아 국제 질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동해에서는 미국의 칼빈슨호와 우리 해군이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국은 오늘 마침 1대1로라고 하는 야심작을 이야기하는 그 포럼이 오늘 출범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개막식 날이고 또 이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여러 가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의 그 외교 환경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이 사람들은 어쨌든 계속 이 미사일 도발 능력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그런 어떤 동북아 외교 환경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변하지 않는 북한의 그 도발 의지 이런 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그 단호한 대응과 어떤 체계적인 질서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 국민에게 안심을 준 것 이것이 큰 의미가 있고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는 튼튼하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준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갖다 이제 출범한 지 4월 닷새밖에 안 됐는데 실험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오늘 북한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갖다 주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근데 오늘 대응 후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그 브리핑상만으로 들어보면 역대 정부의 북한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이후 후에 발표한 내용과 언어가 레토릭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 정부가 역대 정부와 크게 엇나가지 않게 예. 안보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우선에 주었고요. 그러면서도 대화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습니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라는 식으로. 그럼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이쪽의 대화 의지를 갖다가 충분히 피력하는데 또 기회로 충분히 활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문제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데 지금 뭐 잠깐 아까 박 전 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중국이 주최하는 이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이제 대표단과 같은 분들이 먼저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중국에서 할 것이고 또 미국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지금 아마 이제 박병석 의원이 이제 1대1로 포럼에 지금 참가를 하고 계시고 네. 곧이어서 이제 이해찬 의원이 이제 아마 방중단을 이제 수행을 해서 특사단을 이제 방중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전임 정부에서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 어떤 경색된 국면을 어떤 면에서 좀 대화로 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단 시진핑 그 주석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와 중국 간의 어떤 관계에서만 풀려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또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마 6월 말쯤에 이제 아마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그 사드 문제와 관련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이제 과닥이 잡혀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 중국과의 또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협상이란 그렇습니다. 물론 그 핵심 사안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단 주변 분위기만 좀 그래도 조성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떤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어떤 이 특사를 보내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제 전 단계의 저는 행위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두 번 뭐 계속되어지고 또 어떤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인을 보내고 한다라면 네. 충분히 이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주중대사도 전혀 중국 당국에서 안 만나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한테 초청장이 온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일체 우리가 어떤 그런 데 모임에서 초청 자체도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새 정부 들어선 효과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국면에서 어느 정도 대화의 어떤 분위기 이걸 일단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어차피 사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서 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마 어차피 이 사드 문제는 지금 현재 부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 설치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중국한테 이제 기정사실에서 설득하느냐 이 문제를 앞으로 이제 아마 문재인 정부가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중당의 출국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에 이제 사드 배치 얘기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가는 걸 놓고 얘기가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네. 그 얘기가 더 커진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일단 이것은 뭐 1대1로 그 포럼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이고 네. 그 뒤에 사드와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사단은 따로 이제 파견된다고 이현종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갔을 때 김영재 북한 대표단도 오지 않습니까? 오면 자연히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될 테고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어떤 회담 수준은 아니지만 서로의 분위기를 엿보는 뭐 이런 어떤 접촉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에 넘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사드 문제가 어떤 국방 안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외교 문제도 걸려 있고 경제 문제도 걸려 있으며 그것이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 일본 다 걸려 있는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방 안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음 정부의 협상력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네. 지금 여실히 지금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실에 공약한 것이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이걸 공약하고 있거든. 하나를 예를 들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정부는 이제 협상력을 가지고 이현정 의원 좀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1대1로 개막식에 초청장이 이제 처음 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새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어떤 환경의 변화로 느끼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협상력을 어떻게 잘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 지금 6월 말쯤에 이제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국방 문제의 협상력을 더 높인다든가 어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이 사드 운영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양국 관계, 다자 관계를 이용하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낼 필요가 있는 아주 그 꾀가 많은 그러한 외교 관계, 협상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번에 중국에 간 대표단이 그런 어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정 국장님,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균형 외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어떻게 보면 또 모호한 모습이었기도 합니다. 말로 그대로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에 전략적 모호성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우선에 한미 관계를 갖다가 안정을 시켜야 될 굉장히 큰 숙제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나라하고의 관계가 다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네 나라하고 사이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드 문제 아닙니까? 이 사드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관계부터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이 돼서 그것이 충분히 된 뒤에 한중 관계로 그 다음에 대북한 접촉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도 모호하게 저기에도 모호하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모호성이 국내적으로는 모호성이 없었어요. 국내적으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갔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말이죠. 외교하고 국내 여론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갖다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국민도 인식하고 정부도 인식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론과 외교 사이의 그 괴리,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갖다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인사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과거처럼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서 우선 젊은 청와대, 소통하는 청와대라는 목표는 제대로 좀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잘하고 있다. 왜 잘한다? 아니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뭐 아직 인사가 이제 뭐 청와대 일부만 지금 진행이 됐고, 특히 청와대 안보실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인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각 같은 경우도 일단 아마 이제 총리 후보자의 뭐 인준 절차와 이제 더불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타난 인사로만 보면 일단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가겠다는 어떤 입장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청와대와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청와대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자체는 뭐 이게 하나의 부속기관 비슷하게 돼서 청와대 권력의 이제 중심이 되어 왔죠. 비서실장이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은 일단 청와대와 내각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조금 예전과 좀 달리 가져가겠다. 즉, 이제 청와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스텝, 그러니까 보좌 어떤 기능을 이제 그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슈별로 이제 가져가겠다.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한 거 보면 일단 아젠다별로 좀 이제 비서관들을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즉, 청와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아젠다 위주로 가고, 나중에 기본적인 일 자체는 일단 내각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구상이 명확한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제 좀 포인트는 일단은 핵심 측근들이 아직까지는 배치가 안 됐다는 것이죠. 예. 이게 뭐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만 놓고 보면 다들 이제 예전에 와서 다른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그리고 본인과는 어떤 비문 인사들, 사실 뭐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옛날에 손학규 전 대표하고 친분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측근들을 지금 배제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원칙은 좀 지켜내고 있다. 즉 인사와 관련해서 혹시나 측근들을 다 대거 배치해서 혹시 뭐 실세들이 있는 그런
청와대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네. 일단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측근들 일단 배제한 그런 원칙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일단 시작되자마자 조국 그 수석 비서관을 통해서 일단 이제 검찰과 관련된 일을 먼저 이제 터뜨렸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과연 이게 이제 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부담이 되지 않을까. 너무 초기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적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전면에 내걸므로 해서 야당 측의 반발이라는 이런 걸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요, 이 문제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빨리 하지 않으면 또 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일단 지금 야당하고의 어떤 좀 뭐 처음부터 조금 통합의 분위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립의 국면 이런 걸로 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질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예, 뭐 적폐와 검찰 부분 잠시 뒤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겠고요. 장전 어떻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예, 좀 우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 직제 개편을 아주 잘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 그동안 정부는 그 청와대에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느리는 수석비서관들이 차관급입니다만 장관들을 직접 통화를 하는 뭐 이런 그렇죠. 역전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 중심으로 실제 운영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실을 부활하면서 이 정책실에서는 과거에 각 수석비서관들이 장관들과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수석비서관이 차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에서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정책실에서는 거시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각 부 장관들은 어떤 미시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 직접 집행하게 하는 이런 어떤 좋은 시스템, 내각 중심의 시스템을 이제 마련한 것이죠. 정책실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의 강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외교안보수석을 비서실장 밑에서 폐지하고 바로 이 밑으로 이제 기능을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안보실이 강화되었죠.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에 전통적으로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방 안보만 되게 중심으로 의미가 있다가 이제는 외교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 종합 안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보다 국가 안보실에 함께 다루게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방 안보와 외교 안보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도록 한 어떤 직제 개편 이것들은 아주 두 가지는 의미가 있다 잘 했다고 보고요. 잠시만요. 넘어가기 전에 그 중요한 안보실을 만들었는데 안보실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빨리 안보실장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 고민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네. 많은 신중함이 필요하죠.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아마 국민들 다수도 그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인사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많은 부분이 동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니까 인사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정무수석 비서관의 임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협치와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내대표를 지낸 원내대표는 비서실장과 되게 동급으로 지는데 그 전병헌 전 원내대표를 거기에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은 그만큼 국회 관계, 야당 관계를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어떤 해법의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 인식이 문제 인식이 정확하게 잘 되고 있고 처방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 다만 인사가 좀 늦는 것은 그만큼 더 신중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정국 국장님. 우선에는 전반적으로 네. 우리 축구로 비유하면 그라운드를 좀 넓게 쓰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 원조 친노, 원조 친문으로만 인사를 가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폭넓게 쓰는 걸로 봐서 그 지금 현재 인사 기조는 그라운드를 좀 넓게 쓰는 쪽으로 잘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잘 된 점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잘 못됐다기보다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정부는 국회 의석 문제 때문에 협치나 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누누이 이야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의 경우에 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다, 뭐 대화가 좀 잘 되는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지만 아직 내각 구성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협치나 연정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상이나 전망이 좀 아직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은 뭐 잘못됐다기보다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인사의 첫 단추는 바로 국무총리의 빠른 통과, 청문회 통과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늘 나오지만 보통 잘 빨리 될 것이다. 아니다. 이번에만큼은 현미경 검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저는 뭐 빨리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이낙연 후보자가
뭐 나름대로 어떤 뭐 좀 야당과 뭐 관계 자체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큰 어떤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아들의 뭐 군 문제, 미필 문제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군대 보내기 위해서 병무청에다가 또 탄원서도 쓰고 찾아가서 또 이야기도 했던 것들 자체가 이제 나오게 있기 때문에 그럼 본다면 또 지금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 기한이 없이 지금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국민적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좀 빨리 지금 내각을 좀 구성을 해서 그래도 뭔가 좀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도 그 요구는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당도 뭐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는 아마 여야 간에 이 문제는 좀 되도록이면 큰 문제가 없다라면 좀 빨리 해결해 줄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 공백을 한 6, 7개월 좀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국정 안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목말라하고 계시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사실은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온 것을 보면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큰 꿈도 있었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준비를 해온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국민적 어떤 국정 안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관리를 착실하게 해온 그런 어떤 흐름들 이런 걸 보면 뭐 총리 빨리 좀 될 것 같고 아마 총리 인전 요구서를 국회에 보낸 뒤로 20일 이내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빨리 된 게 김황식 총리가 16일 만에 된 기록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전 국장님. 그 막걸리를 뭐 저수지 몇 개 분량만큼 마시겠다고 그랬는데 뭐 호남의 좋은 막걸리 빨리 서울에 올라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낙연 지사가 인품이나 경륜, 그다음에 능력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원만한 후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도 특별히 문제 삼는 게 없는 한은 협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 기대를 합니다. 뭐 이제 이낙연 후보와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빨리 될 수 있다라고는 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적폐 청산 작업이 같이 되면서 이 부분은 또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이 조국 그 수석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이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 개혁은 사실은 뭐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그동안 이제 요구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법으로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지 또 뭐 고비처 문제 같은 건 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 정권에서 한다고 해도 뭐 사실은 국회의 어떤 협조 없이는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건 좀 장기적인 문제로 두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할 때 왜 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검찰에서 이 유출 경로 이 부분에만 집중해서 왜 수사를 했는지 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지난번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상당히 처음 거의 조사를 못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초기에. 그럼 왜 이렇게 조사를 못했는지, 왜 우병우 민정수석은 한 1000여 차례 걸쳐서 검찰국장과 무슨 통화를 했고 또 검찰총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과 자기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를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검찰 수사보다는 오히려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좀 살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혹시 이것이 이제 야당에 대한 이제 어떤 사정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저는 뭐 충분히 어떤 걱정하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이 항상 그래 왔거든요. 항상 검찰 초기에 검찰 통해서 야당의 사정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일단 지금 그 조국 수석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일단 살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 봐서는 아직까지 뭐 전면적은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검찰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작업 이거는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 이거는 이건 질질 끌면은 사실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근데 검찰 개혁하면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과의 대화가 그렇죠. 떠오른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그당시 상당히 큰 반발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바로 이제 검찰을 어떤 면에 무력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정윤회 문건 사건. 왜냐하면 이게 검찰 핵심 관계자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네. 즉 검찰이 좀 힘을 빼고 검찰 스스로의 어떤 특히 검찰 현재 최고위층들한테 좀 전향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 작업을 같이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저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 전 의원님. 예,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사람을 보복하거나 어떤 구속시키거나 이런 처벌하기 위한 것, 처벌하는 것, 이것이 적폐청산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지금의 야당, 또 범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자꾸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던데,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권이 왜 무너질 정도가 됐느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국정농단이 일어났느냐? 이런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얽히고 설킨 구조적 모순, 이런 것들이 적폐란 말이죠. 이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이현정 의원 설명하신 대로, 자, 어떤 죄진 사람들은 현재의 사법 절차에 의해서 뭐 책임질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개혁 입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 야당의 협조와 이해, 야당의 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야당이 이것을 마치 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반발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야 된다라고 보통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번에 뭐 국정교과서의 폐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도 뭐 임을위한 행정국을 재창하라든가, 뭐 작은 것입니다만, 이렇게 야당이 지금 어떤 그 새로운 결집, 진지를 마련하기 전에 좀 빨리 몰아붙이는 걸 몰아붙이고 하는 뭐 이런 기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강정국 의원님. 검찰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리고 권력이 개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검찰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검찰을 포괄적으로 지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정권은 교체됐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연속성이 있는 거고, 지금 재작년 그 검찰의 그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온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비록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 불편하더라도 그거는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월호 특조위 문제하고 정윤회 문건까지 합쳐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때 왜 누가 어떻게 해서 그걸 갖다가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틀어막았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순실 특검을 통해서 많은 부분 또 밝혀지기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사실이 더 나올지는 지금으로부터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누가 왜 어떻게 그걸 막았느냐 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다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치보복이라고 그러지만 자유한국당 보수 세력에게도 이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세력이 자체 내에서 이걸 갖다 조사해내서 문제점을 갖다 자기네가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점을 갖다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반성하고 개선해내기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이게 그냥 보복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차제에 지금 국민 눈에 보수가 제일 부족한 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 점을 갖다가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 질문씩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앞으로의 여의도 정치권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제1야당이 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지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의 뭐 예를 들면 통합의 이야기 나왔지만 그 부분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홍준표 지사는 반드시 나오실 것 같고, 네. 오늘 뭐 신보수주의를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조만간 빠른 시간에 돌아오셔서 이제 결집을 할 것 같고, 그다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이 합당 문제는 뭐 저는 이 요란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결국 아마 이건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왜냐하면 지지층 자체가 다르고, 또 국민의당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남에서 이번에 어떤 선거 결과를 보면 오히려 거기보다는 사실 민주당하고 합하는 문제들 아마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두 당의 어떤 합당 자체는 그냥 좀 이상적인 어떤 그런 바람이 아닌가라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 전 의원님.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대통령 후보셨던 분들의 자세가 정말 좀 무겁고 진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승리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정말 책임감을 더 느껴야 되겠고, 패배하신 후보님들께서도 아마 자기가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미래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더 공부와 또 고민과 이런 큰 성찰 끝에 좀 큰 이야기들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미국 갔다 한 달 만에 와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좀 회한이 들어요. 보면서 좀 큰 그런 발걸음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각 정당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뭐 연대도 하고 통합도 하고 합당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국민께 심판을 받았던 이 정당 체제가 정말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확하고 우리 정당 지형을 어떻게 더 굳건하게 할 것인가, 국민의 선택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염두를 두고 자기 정당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해봐야지, 처음부터 선거 끝나자마자 합당하자 뭐하자 이런 것들은 너무 정치 공학적이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민주당도 국민의당 안 끌어들이는 건가요? 아니 적어도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그런 일을 하면 역풍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에는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를 안 하면 쓰러져 갈 것 같은 생각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설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는 이 시청자분들 판단에 맡기고요. 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번 대선에서 저는 각 정파에 국민들이 숙제를 다 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됐지만 문재인 후보 쪽에는 반문 정서의 극복이라는 숙제를 내줬고요. 중도 세력한테는 아이덴티티 형성과 지지 기반 형성의 숙제를 내줬고, 보수 쪽에는 건전한 재건의 숙제를 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도 세력들은 지금 아이덴티티, 지지 기반을 갖다가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양쪽 당으로부터는 흡입력이 작용을 하고요. 본인들 스스로는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배척당할까 봐, 바른정당은 영남에서 배척당할까 봐 지금 못 움직이는 겁니다. 스스로의 지지 기반과 아이덴티티를 확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양쪽 흡입력만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당의 그 합당 문제는 본인들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내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